네, 대인관계 관리론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여러분들 중간고사 하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덕분에 한 명도 빠짐없이 중간고사를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러한 방식에 큰 문제점이 없다면 기말고사도 같은 방법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9주차 수업인데요. 우리가 중간고사 이전에는 대인관계를 위해서 개인이 먼저 갖추어야 하는 역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중간고사 이후부터는 같이 뭔가 함께 해야 양성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첫 시간 오늘은 이제 팀워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워크를 하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수업 내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나를 발전시키기 위한 셀프 코칭 있었죠. 셀프 리더십, 셀프 코칭. 제가 셀프 리더십이 답인데 셀프 코칭도 답으로 해드렸습니다. 왜냐면 이제 비슷한 개념이니까요. 나를 잘 바라보고 나를 스스로 이끌면서 해결책을 찾아서 이제 가는 거죠. 이러한 개념이 이제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단계별로 시행하는 것도 제안해 드렸고, 또 그로카 모델도 제가 제안해 드려서 여러분들이 과제를 또 잘 해주셨습니다.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고, 또 새로운 가치를 나에게 맞게 받아들여야 한다면, 나를 좀 더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이것을 나에게 맞게 해석해서 수용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성인지 감수성이라던가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로 이행하는 이 과정, 그리고 전에 없이 엄격해진 개인 위생에 관한 문제들, 그리고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 네트워크 강화 시대에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팀워크는 시대적 배경이 이렇겠죠. 융합과 협업의 시대, 4차 산업혁명. 이 시대는 한 가지만 잘해서 뭔가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위기감을 주고 있죠. 상호 융합을 해야 되고 다양성들이 서로 뒤섞여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단일 과제보다는 예를 들면 공학 쪽과 인문 계열 간의 프로젝트 이런 식이죠. 그리고 예를 들면 호텔 조리라 하더라도 전통적으로 그 테두리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과 접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팀워크가 굉장히 요구되게 됩니다. 우리는 다양한 자원을 가지고 있죠. 우리 개인은 다양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상호 협력해서 어떻게 하면 팀원이 만났을 때 이제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고민이죠. 그래서 팀워크가 뭐고 이것을 저해하는 요인들, 증상들은 어떤 것이고 이것을 향상시키기 위해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팀워크의 정의를 살펴봐야 하겠죠. 팀과 워크의 합성어입니다. 공동의 목적이 필요하겠고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구성원들이 서로 긴밀하게 관계성을 갖고 협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응집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응집력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응집력은 서로의 친밀도나 아니면 욕구 만족의 정도에 관련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가족이면 가족, 동아리원이면 동아리원, 이 구성원들이 계속해서 이 집단 안에 머물고 싶어 하는 정도, 이걸 응집력이라고 하죠. 그럼 팀워크와 응집력의 차이는 뭐냐면 단순히 응집력을 팀워크라고 하진 않고요. 응집력에 어떤 업무 수행의 성과가 더해져야지만 이제 팀워크가 완성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 팀워크는 공동이 달성해야 되는 과제가 있고 이것이 가시적으로 어떤 성과를 내야 하는 이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왜 팀으로 일할까요?
네,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 사회로 이행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인 이상, 3인 이상 혹은 거대한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욕구 충족을 위해서이죠. 개인적으로는 도저히 충족시킬 수 없는 욕구들이 있는데 개인의 욕구, 인간의 욕구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완성되면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게 되어 있죠. 왜,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뭐 그런 심리들이 있잖아요. 메슬로우라고 하는 학자는 이 인간의 욕구를 단계별로 나누어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생리적인 욕구, 뭔가 먹고 마시고 뭐 자고 싶은 이런 욕구가 1차적인 욕구라면 이런 욕구가 해결되고 나면 우리는 뭔가 안전하고 싶은 집안에서 안전하고 싶은 뭐 이런 욕구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안정된 뭔가가 있다면 사회적으로 소속되고 싶다거나 이런 소속의 욕구가 발생하게 되고 소속감이 있다면 이 소속된 조직 안에서 인정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은 이런 욕구가 자연스럽게 생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 위치에 오르게 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구성원들에게 존경받는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치에 다다르고 싶은 자아 실현의 욕구가 생기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안전의 욕구부터 소속의 욕구, 그 이상의 것들은 개인적으로 충족시킬 수 없는 욕구들입니다. 그리고 좀 더 엄밀히 말하자면 생리적인 욕구, 먹고 자고 이러는 것도 나 혼자서는 음식을 다 구할 수 없죠. 그래서 이런 인간의 한계로 인해서 우리는 팀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두 번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우리는 팀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죠. 이건 바로 팀 존재의 본질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할 수 없는 어떤 거대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우리 현대사회에서 회사들이, 조직들이, 대기업들이 하는 일들이 그런 것들이죠. 수출을 한다거나 수입을 한다거나 뭔가를 만들어낸다거나 이런 것들은 개인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원들을 구성하고 팀원들 간의 역할 분담을 하고 너는 기획을 하고 나는 어떤 총무 업무를 하고 나는 영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역할 분담을 해서 우리 공동체의 궁극적인 어떤 과제를 수행하려고 노력을 하죠. 자, 그리고 팀으로 일을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이죠. 내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했을 때보다는 2명, 3명 혹은 1000명, 10,000명이 같은 목소리를 낼 때 개인의 어떤 욕구가 충족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개인 작업보다는 같이 하는 작업들이 훨씬 더 생산성이 있죠. 제가 뭐 예를 임금 협상으로 드러났는데 임금 협상 1대1로 하는 것보다는 단체가 나서서 임금 협상에 돌입하는 것만 보더라도 이것이 훨씬 더 상대방에게 설득력을 갖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개인보다는 팀으로 일을 합니다. 그럼 이왕이면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효율적인 팀워크를 발휘하는 것은 중요한 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팀원을 구성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벤져스 팀이라고 하죠. 팀원 구성원마다 능력이 뛰어난, 개개인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로 모두 팀이 구성이 됐을 때 이를 우리는 어벤져스 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이 어벤져스 팀은 아이러니한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과잉 인재 효과와 아폴로 효과 두 가지를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과잉 인재 효과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 뭐든지 너무 많으면 과하면 이상하죠. 우리 투머치라고도 하잖아요. 능력 있는 구성원들이 너무 많으면 팀이 성과가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나오지 않는 거죠. 우리 속담으로 얘기하자면 사공이 너무 많으면 배가 정상적으로 가지 못하고 엉뚱한 곳으로 가버리는 결과가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피파, 축구죠. 피파 순위에서 물론 기본적으로는
팀에 우수한 선수가 많을수록 이 팀에서 피파 순위는 이제 상승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의 비율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수한 선수 비율이 60에서 70%, 그러니까 좀 많으면 오히려 순위가 하락하는 현상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하면 순위가 올라간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NBA 이건 농구잖아요. 농구 역시 이 팀원 우수한 개인이 50% 이상이면 순위가 떨어지는 이런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40에서 50%만 우수한 선수로 채우고 그 다음에 어떤 다양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인원들을 골고루 채웠을 때 팀의 성과가 더 향상됐다. 뭐 이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잉 인재 효과, 훌륭한 선수들이 너무 지나치게 많으면 팀 성과가 오히려 저조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금 흥미로운 것은 축구나 농구에 비해서 야구의 경우에는요, 우수한 선수들의 비율이 어떤 팀의 순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쉽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축구와 농구에 비해서 야구는 팀플레이보다는 이제 개인 플레이가 상대적으로 더 크죠. 그런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폴로 신도롬 교재에도 소개되어 있죠. 뛰어난 인재들만 모인 집단은 오히려 성과가 낮아지는 현상입니다. 자, 이거는 메러디스 벨빈이라고 하는 학자가 과연 팀이란 뭘까라는 고민을 이제 오랫동안 한 끝에 실험을 했고 그 실험의 결과 끝에 내놓은 현상입니다. 이 벨빈이라고 하는 학자는 팀워크의 성과를 실험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9년 동안에 25번의 팀워크 어떤 실험을 했죠. 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비교 집단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반 팀, 이른바 일반 팀은 우수 인재 한 명과 일반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팀원으로 구성을 했고 또 특별팀이라고 하는 아폴로 팀, 태양의 신이죠. 네, 아폴로 팀은 최고 인재, 우수한 인재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로만 팀원을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9년간 25번의 팀워크 성과 실험을 했는데 이 특별팀은 실험 과정에서 단 3번만 우승을 하는 결과를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개개인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그 구성원의 합의 그것과 같을 것이라고 할 수는 없겠다. 네, 이거 우리 논리의 오류에서도 결합의 오류가 있죠. 네, 결합의 오류를 아폴로 신드롬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통제가 정말 어렵고 논쟁을 할 때 생산적인 논쟁을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소모적인 논쟁, 의견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거죠. 자신의 고집을 좀처럼 꺾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TV에서 어떤 한 회사에서 사원을 공개적으로 채용하는 이 과정을 프로그램으로 몇 회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종까지 왔으니까 굉장히 우수한 인재들이겠죠. 이 인재들에게 조별 미션을 주고 이걸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이제 TV에서 방영을 해줬었는데 어떤 한 팀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팀원들이 의견을 합의를 해서 합의된 방향, 하나의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하는데 좀처럼 합의가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팀원 중에 한 명은 아예 자기의 방식대로 따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 끊임없이 이제 질문을 우리가 던져봐야 하겠죠. 자, 어벤져스 팀의 아이러니라고 하는 것은 이 팀에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 가을에 SM에서는 어벤져스 팀 SM에서 인기가 많고 능력이 뛰어난 멤버들, 각 팀의 멤버들을
뽑아서 슈퍼 M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그룹을 짱 했습니다.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고, 나름 뭐 그때 당시 초기에는 몇 가지 성과들이 있었지만, 잡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눈에 띄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없죠. 오히려, 뛰어나지 못한 어떤 개인들, 쟤네 되겠어? 라고 했던 멤버들로 구성된 팀이 의외의 성과를 내는 이런 경우들을 우리는 더 자주 발견을 하게 됩니다. 물론 구성원들의 탓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우수한 인재들이 모인 집단이라면 기존의 일반적인 능력을 가진 그런 팀과는 다른 리더십이 요구가 되죠. 이런 팀들은 개개인의 역량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역량들을 모두 다 존중해주는 어떤 수평적인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끔 뭐 개개인의 연습실이라던가 실험실이라던가 이런 환경들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되지 않았다면 뛰어난 인재를 데려다가 평범함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런 결과를 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능률적인 팀워크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모두 이 구성원들의 공동 목표에 대해서 분명하게 공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그 역할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이 있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죠. 예를 들면 내가 이 팀 안에서 2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운용할 수 있고, 그것이 잘못됐을 경우에 어떤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일을 하고 막 중복되고 그렇지 않고요. 업무가 정확하게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업무 분장 과정에서는 개인이 잘 할 수 있는 일을 담당하게 해주죠. 그러면 강연 회사를 운영하는 CEO는 처음에 법학과를 나온 신입 직원에게 컨텐츠 개발하는 일을 맡겼다고 해요. 아무래도 문서를 많이 보고 그런 텍스트를 많이 보니까 그런 것들을 텍스트 사례 이런 것들을 발굴하는 것이 잘 맞을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1년이 지나도록 활기 있는 모습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신입 직원을 잘 관찰해 봤더니 법학을 전공하긴 했지만 오히려 굉장히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 외부에서 어떤 성과를 내는 것을 좋아해서 영업직으로 부서 이동을 시켜줬더니 굉장히 유능한 성과를 나타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강점들을 잘 활용을 하는 것이 팀워크를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이 모든 의사소통 과정이 폐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죠. 다 의견을 듣고 리더가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좋겠죠. 자, 반면 비능률적인 팀워크는 개개인이 조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조직보다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중시하죠. 그리고 팀원에 대해서 질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죽자, 뭐 물귀신 작전이라고도 하죠. 나만 혼자 이렇게 될 순 없어 라고 하면서 같이 파괴자가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서로 사고방식은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사고방식의 차이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쟤는 왜 저래? 네, 저게 바로 저 사람의 한계야. 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는 방식도 팀워크를 능률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집에서 시간을 보낸 지가 몇 달이잖아요. 저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간을 보낼까라고 하다 얼마 전에 이제 배틀그라운드를 배우게 됐습니다. 이 게임은 정말 팀워크가 중요한 게임이죠. 그래서 저도 운 좋게 1등을 이제 하게 됐는데, 모르는 분들과 함께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1등을 하게 되려면 굉장한 팀워크를 발휘해야 하겠죠. 자, 능률적인 팀워크라면 4명의 팀원들이 모두 함께
치킨을 먹겠다는, 1등을 하게 되면 치킨이잖아요. 1등을 하겠다는, 상위권을 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목표가 분명해야 하겠죠. 예를 들면 그냥 잠깐 내가 좋아하는 영역에서 놀다 가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자, 그리고 자기의 역할, 내 주변에 최소한 뭔가 표적이 나타났을 때는 처리를 해야 하겠죠.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할 때 안심하고 자기 영역 내에서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기 역할이 정확하게 분담이 되어야 하겠죠. 리더는 누구고, 또 누가 저격수의 역할을 하고, 보급병은 누가 하고, 뭐 운전은 누가 하고, 이런 역할들이 4명의 구성원들이 정확하게 역할을 분담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나에게 어떤 보급품이 있다. 너에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이걸 가져가라. 라던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과정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단순히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했다가 굉장한 팀워크, 그리고 여기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의 특징,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런데 게임이 망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공동의 목표가 부재합니다. 물론 모르는 사람들끼리 접속을 했다 하더라도 나는 다른 곳, 이곳이 싫어. 그래서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곳에 뛰어내린다거나 나는 그냥 연습 삼아 들어온 건데 이런 식이면 상위권을 목표로 하는 사람과 목표가 충돌하게 되겠죠. 그리고 누군가는 자기의 개인 업적만 중시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 그래서 팀원들의 어떤 뭔가 상관없이 개인만 막 활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팀원에 대한 질투는 뭔가 잘하는 팀원이 막 있다면, 뭔가 기절을 하면, 게임을 안 해보신 분들도 물론 있겠죠. 팀원 중에 한 명이 기절을 하면 다른 팀원이 와서 이 팀원을 소생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면하면 그냥 기절한 상태에서 소멸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협력하지 않는다면 팀원이 다 같이 상위권으로 갈 수 없게 되겠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리더의 의견에 반대를 해가면서 자신은 마이웨이 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된다면 팀워크, 능률적인 팀워크를 발휘할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이 게임을 하게 된다면 이 과정에서 팀워크를 어떻게 내가 배워야 하는지 좋은 학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팀워크. 어쨌든 우리는 어떤 팀에든 소속이 되어 있을 거잖아요. 팀 내 인간관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겠죠. 너무나 단순합니다. 팀 중심적으로 아니면 팀 이탈적으로 될 수 있겠죠. 팀 중심적인 것은 팀의 어떤 수행 업무가 개인 관심사와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가족들의 이런 것까지도 모두 다 공유를 하고, 또 개인의 성과가 단순히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팀의 성과,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구조이죠. 팀 이탈적인 관계는 팀원 혹은 내가 소속된 팀 자체에 대해서 만족감이 떨어져서 팀원들과 돈독한 관계를 맺지 않고 응집력도 떨어지고, 이 팀에 소속되어서 내가 하는 일 자체에 대해서 즐거움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은 그저 내가 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얻기 위한 그런 것,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팀워크를 발휘하기도 어려울 테고 뭐 응집력이 높을 리도 없겠죠. 그래서 간신히 일만 하고 돌아오는, 이렇게 되면 능률적인 팀워크를 발휘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자, 그리고 호감도와 응집력에 따라서 팀워크를 분리해 볼 수도 있는데요. 일단 호감도가 높은 축이 있고요. 이쪽으로 가면 응집력이 높은 축이 있습니다. 자, 호감도가 높고 응집력도 높다면 가장 이상적인 팀이 되겠죠. 서로 친하고 어떤 일을 할 때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팀 간의 공동 목표를 공유하는 것이 아주 원활하게 되고, 그리고 업무의 분장이 따다다다닥 되고, 이 과정이 모두 톱니바퀴가 돌아가듯 자연스럽게, 그리고 누구 하나 비난하지 않고 그러니까 긍정적인 감정을 교류하면서
일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이상적이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는데 이쪽으로 와보면 호감도는 높은데 응집력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이분들에 대해서 혹은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좋긴 한데 오래 하고 싶지는 않아. 리더가 뭔가 제대로 일을 끌어주지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업무할 때 일하는 건 좋으니까 업무할 때만 친하게 지내고 일이 끝나면 나는 그냥 내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래. 6시에 딱 퇴근을 하고 나서 개인 연락처를 모두 꺼놓는다거나 뭐 이런 특징을 보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쪽은 호감도도 낮고 응집력도 낮은 경우입니다. 좀 전에 슬라이드를 기준으로 한다면 완전 팀 이탈적인 관계가 되겠죠. 애착이나 소속감도 없고요. 그저 주어진 일만 타성에 젖어서 하게 되겠죠. 수동적으로 하게 되겠죠. 만족도와 업무 효율성도 떨어져서 늘 이직할 곳을 찾는다거나 다른 내가 새롭게 소속될 수 있는 팀을 찾는다거나 뭐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이런 팀에서 긍정적인 생산적인 효과가 일어날 거다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이한 것이 응집력은 높은데 호감도가 떨어지는 경우인데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라고 할 수 있겠죠. 집단 이런 경우는요. 팀원 집단끼리의 응집력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다른 집단과 갈등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넓게 보면 이게 응집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구성원, 예를 들면 학교 안에서 학과끼리는 응집력이 강해요. 그런데 학과와 학과 사이가 안 좋은 거죠. 그러면 해전대학교라고 하는 큰 조직, 큰 팀의 응집력, 호감도 이런 것들은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다른 집단과 갈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이 팀을 꾸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통제도 어렵고 운영도 어려운 문제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딱 이상적이다, 화합되고 응집력도 좋은 그렇지만 그런 팀을 찾기는 참 어렵죠. 그래서 각자의 특징을 잘 살펴서 문제점이 있고 이걸 개선할 여지가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 팀워크가 그럼 좋지 않으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네, 다 겪어봐서 알죠? 우리는 아주 태어나면서부터 1차적인 인간관계를 맺어왔죠. 그것도 가족도 역시 팀이잖아요. 가족의 팀워크가 만약에 위기가 왔을 때 발생하는 어떤 일들을 겪어봤을 테고 또 어렸을 때부터 3, 4, 5 친구들 지내면서 그것도 팀이니까 그 팀이 뭔가 위기가 왔을 때 어떤 증상들이 있었는지 경험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생산성이 떨어지죠.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도출해내는 것인데 대화가 많이 줄어들 수도 있고 서로 쓸데없는 얘기만 주고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쓸데없는 것을 넘어서서 서로 불평과 불만을 내놓기도 하겠죠. 이런 부정적인 의사소통은 파괴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 팀워크가 흔들리게 될 수 있습니다. 팀원들 간의 적대적인 것, 그리고 전혀 관심이 없다라던가, 냉소적으로 한다라던가 이런 갈등들이 발생을 할 테고, 또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데 이걸 내가 해야 되는 건지 저 사람이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내가 해서 어떤 사람한테 줘야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혼돈이 오기 시작하죠. 리더십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조직이라면요. 그럼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 점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누구한테 줘야 돼요? 혼자 판단할 수 없게 되면 리더에 대해서 더 의존도가 높게 됩니다. 그러면 팀원 간의 어떤 단단함이 물렁물렁해지게 되겠죠. 자,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팀워크가 위기 상황에 봉착하게 되면 어떤 비효율적인 의사결정 과정, 회의가 길어진다라거나 아니면 뭔가 결정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한다거나 그리고 결정을 했는데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생긴다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팀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제안을 한다거나 어떤 혁신적인 방안들을 모색한다거나 이런 효율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될 겁니다. 정말 암울하죠. 네. 그리고 우리 다 겪어봤습니다. 이런 증상들을요. 그래서 팀워크를 구축하려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네,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죠. 일단 분위기, 그리고 서로의 접촉, 스킨십, 그리고 소통, 마음을 주고받는 소통이 필요할 겁니다. 분위기는 폐쇄적인 분위기, 자기들끼리만 이야기해서 뭔가를 결정하고 나는 모르는 뭔가를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의사 그 소통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개방적인 분위기가 좋겠죠. 누군가가 저쪽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딱 알 수 있게. 예를 들어 친구들 5명이 친하다면 2명이서 어떤 이야기를 소근소근 하고 있어요. 그때 무슨 얘기하는 거지?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하나? 그게 아니라 쟤네 둘이 무슨 이야기가 있어서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내가 알고 있다면 이게 굉장히 개방적인 분위기죠. 그리고 토론도 할 수 있고 칭찬이나 수용, 격려의 문화가 조성되어 있는 경우죠. 우리 해전대학교도 별밭이라고 하는 소식지를 계속해서 출간을 하고 있죠. 이번 소식지를 보니까 행정지원처에서 하는 일 A부터 G까지라고 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 대학 본부에서 하는 일들이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내가 등록금을 내는데 어떻게 쓰이나요? 이런 것이 궁금한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해야 되나요? 부서가 이런 부서 저런 부서 있는데 다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아주 투명하게 밝히는 거죠. 우리 부서는 이런 일을 합니다. 이런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와서 도움을 청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요. 자, 그리고 공모전에서 수상을 한 친구들을 소개하면서 어떤 전반적으로 격려의 분위기, 이런 분위기를 띄우기도 하죠. 칭찬의 분위기, 으쌰으쌰, 우리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분위기를 띄우죠. 자, 그리고 스킨십, 동아리를 결성하게 해주어서 서로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거나 이벤트나 프로젝트 같은 걸 진행함으로 해서 서로 교류의 기회를 계속해서 주는 거죠. 우리 학교는 축제를 하기도 하고요. 학과별로 학술제를 하기도 하고 또 학부모 간담회라고 해서 학생들 뿐만 아니라 학부모 그리고 그러니까 가족, 교직원 모두 다 구성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구성원들까지도 똘똘 팀원으로 단단한 팀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학부모들을 초대해서 간담회를 하기도 하죠. 자, 다양한 소통 채널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죠. 물론 구전으로서 이런 구축 노력을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처럼 네트워크가 다양하게 구축되어 있는 시대라면 SNS를 통해서 이러한 경로를 확장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해전 뉴스, 학과 뉴스, 뉴스레터, 홈페이지 이런 채널을 통해서 끊임없이 학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구축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학교에 적용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친구들 간에도 마찬가지고 어떤 업무적인 일을 하는 팀에도 마찬가지고 개방적인 분위기 그리고 교류할 수 있는 어떤 모임의 장 그리고 이런 것들을 소식을 알 수 있는 다양한 채널 이런 것들이 좀 있다면 팀워크가 구축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팀워크를 구축하는 노력 또 다른 방법은 멤버십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멤버십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조직의 구성원이라면 그에 부합한 자격과 지위를 갖는 것이죠. 해전대학교 학생으로서 멤버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단 입시 전형을 통과해야 되겠죠. 그래서 학생이라고 하는 지위를 획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훌륭한 멤버십은 내가 생각하는 고집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로워십이라고 하잖아요. 리더가 하고자 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팔로워십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리더십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따르기 위해서는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과 비판적인 시각이 있어야 하고
또 나의 의견이 막 나오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위해서 이것을 좀 누를 수 있는 헌신, 용기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다른 팀원들과 어우러질 수 있는 융합, 또 내 자신을 너무 내세우기보다는 낮출 수 있는 겸손함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멤버십을 좀 발휘를 해야 하는데 모두가 다 긍정적인 멤버십을 사실 발휘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유형의 멤버십을 발휘하고 있나 한번 살펴보시고 이 유형을 제가 제시하는 이유는 내가 생각하는 내 자신과 또 주변의 팀원들이 혹은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인식한다면 내가 팀워크를 조금 저해할 수도 있었구나. 이걸 조금 알아차려서 이걸 수용하고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자기 변화 이 과정을 거쳐서 멤버십을 발휘해서 팀워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겠죠. 자, 먼저 소외형은 자기 자신은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자발적인 자발적인 아웃사이더야. 나는 굉장히 독립적으로 내가 오히려 너희들을 왕따시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뭔가 잘못된 점, 뭔가 비합리적인데 나는 막 따르지 않아. 난 굉장히 합리적인 어떤 사람이고, 그래서 이 조직의 양심이야. 그럼에도 나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외형은 대다수 융화를 잘하는 주변 사람들의 눈에는 굉장히 냉소적이고 부정적이고 또 고집쟁이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능형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겠죠. 나는 굉장히 업무 수행 같은 것을 원활하게 주어진 기준에 따라서 주어진 평가 어떤 기준에 다다르기 위해서 열심히 난 하고 있어. 적어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원활하게 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조직이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 헌신하는 팔로워십을 발휘하는 사람이고, 기존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합의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난 이것을 굉장히 존중하고 순응하는 스타일이야. 라고 스스로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시각, 동료나 리더의 시각은 물론 딱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일부 시각은 뭐야 시키는 대로만 하네. 네, 아이디어가 없나? 아니면 뭔가 기존에 했던 검증된 안전한 것들만 해서 뭔가가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이런 일들만 하는 사람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필요 이상으로 조직에 헌신하는 가족이며 자기 자신 이런 것들보다도 조직이나 리더를 더 중시하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죠. 자, 실무형 보겠습니다. 실무형은 스스로는 나는 이론도 아니고 뭔가 실제 굉장히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굉장히 균형 잡힌 시각, 이런 저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 봤을 때 가장 합리적이고 내가 실용적인 것을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되게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형은 회사의 지침이라던가 이 조직의 규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하고 이걸 잘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본인이 이렇게 갖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시각은 너무 융통성 있는 거 아니야? 뭐 그런 거 있죠. 예를 들면 실무형은 이론적으로 검증이 됐고 또 회의를 거쳐서 결정이 된 것이라 하더라도 현장에 나가서 뭔가 바뀔 것이 있으면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지나치게 융통성을 발휘한다. 예, 협상이 너무 능한 거 아니야? 예, 이런 판단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위험한 일은 하지 않고 이건 역시 규정 안에서 법률 안에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업무를 수행한다. 뭔가 더 진취적인 그 이상의 것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판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동형입니다. 수능형과 수동형은 조금 다르죠. 네. 수능형은 거기에 맞춰서 나를 그곳에 맞춰서 일을 하는 것이라면 수동형은 지시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리더의 지나치게 의존적이고 나는 지시에 따라서 그냥 할 것이고 노력하고 뭔가 내가 조직이라던가 팀에 공헌을 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나? 시키는 것만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멤버십을 발휘하는 사람들의 주변 평가는 글쎄요, 저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거지? 네. 한 사람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저 사람은 하나의 일을 시키려면 딱 하나를 지시해야 되고 두 가지 일을 시키려면 두 가지를 지시해야 되고 이런 사람으로 인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멤버십이라고 하는 것, 리더를 잘 따르는 어떤 팔로워십을 현명하게 발휘하는 것인데 그것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유형이 나타날 수 있겠죠. 나는 어떤 유형인가? 혹시나 나의 유형의 어떠한 특징이 이 팀의 긍정적인 어떤 방향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내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실제로 팀워크를 강화한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계명대학교에서 실제로 수술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팀워크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 어떻게 개선을 시킬까 실험을 진행을 했더니, 실제로 팀워크가 좀 더 강화됐다라고 하는 과정을 논문으로 작성을 한 그런 사례입니다. 자, 수술실에서 일하는 간호사 선생님들의 팀워크를 저해하는 요인은 바로 이거였답니다. 의사 전달을 할 때 교대 시간이 있죠. 이 교대를 할 때 공통된 언어가 아니라 나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정보 전달의 형태로 전달을 하다 보면 상대는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불명확하게 전달을 하다 보니까 이해가 부족하게 됐고요. 정보 전달이 이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업무 해결이 어렵게 되죠. 뭐 차트를 작성하고 갔다 하더라도 공통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알 수 있게 해놓으면 어려움을 느끼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간호사 간의 배려 존중이 없는 태도와 행동이라고 해서 간호사 어떤 사회의 문제점으로 또 보도가 됐던 뭐 태움이라던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팀워크를 저해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팀원 간의 업무 수행 정도, 그러니까 누군가는 어려운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누군가는 상대적으로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을 하는 것 같은 거죠. 팀원 안에서. 그리고 어떤 동일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간호사 선생님은 이걸 해결을 잘 하는 반면에 또 다른 분은 그걸 잘 해결을 하지 못하는 거죠. 팀원 간에 이렇게 문제 해결 능력의 간극이 발생했을 때 팀워크가 저해된다. 그리고 이제 서로에게 다가가지 않으려는 어떤 무관심한 태도, 친해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태도들 관찰해봤더니 이런 요인들이 팀워크를 저해하더라.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팀워크를 강화할까? 강화 노력을 해본 거죠. 명확한 의사소통과 업무소통 채널 만들기, 그리고 팀원들 간의 어떤 업무 역량 간극 메우기, 이 세 가지는 SNS를 통해서 공지 건수를 강화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이른바 소통 강화 전략이죠.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병원에서 휴대폰 사용하는 것은 어떤 전자파라던가 이런 것들이 의료 장비의 운영을 어렵게 한다고 해서 사용하지 못하게 했었는데 지금은 휴대폰을 자유롭게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이동 중에도 휴대폰을 통해서 공지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게 공지 건수를 좀 더 횟수를 늘린 거죠. 그리고 늘려야 되는 내용들도 더 확대하고 이렇게 소통 강화 전략을 사용했고, 그리고 업무 실수라던가 서로 배려하고 마음 열기, 그리고 서로 입장 바꿔 생각하기, 이런 것들은 어떤 태도, 어떤 행동을 통해서 조금 수정될 수 있을까를 고민한 끝에
수술 간호 기록지가 있잖아요. 이때 최대한 어떤 세부 규정을 마련했겠죠. 오류 건수를 서로 최소화하는. 그래서 이런 오류로 인해서 업무 해결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이런 것을 시행을 했습니다. 개방적 분위기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랬더니 실제로 이런 것들을 시행한 이후에 팀워크가 이전보다 강화되었다라는 연구 결과를 여기 밑에 있는 논문을 보시면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소통 그리고 스킨십 그 다음에 그 채널 소통 채널을 확대하는 이런 전략들이 실제로 팀워크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구나 이런 걸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팀워크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팀원들의 노력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하지만 팀워크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키는 리더에게 있습니다. 우리 리더십에 대해서도 앞으로 수업을 하게 될 텐데 리더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리더는 아무나 하면 안 되고 리더는 팀의 공유 가치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어야 하고 이것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어야 하죠. 필요에 따라서는 어떤 내부적으로 단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어떤 외부에 적을 설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경쟁자가 있으면 우리끼리서 똘똘 뭉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내가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권한 위임도 하고 또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자긍심을 높여주기도 하고 어떤 보상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잘한 사람에게는 확실하게 보상을 해주는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폴로 효과, 과잉 인재 효과 이런 것들이 말하고 있는 것 그리고 팀워크 향상 이런 것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수 인재만으로 팀워크가 향상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개개인의 어떤 의욕만 가지고 잘 되는 것도 아니죠. 이것을 잘 이끌어주는 리더가 있어야 되고 조직원들은 멤버십, 팔로워십 긍정적으로 발휘해야 하지만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을 때 그리고 이를 잘 이끌어주는 리더가 있을 때 가장 좋은 팀워크, 가장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교재에 보면 팀워크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법들이 좀 언급되어 있죠. 그 중에서 재밌게 할 수 있는 거 팀빌딩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이 팀빌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이 굉장히 다 뛰어나잖아요. 훌륭한 교육들을 받았고 오랜 시간 그 역량을 쌓아왔죠. 근데 이 개인이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이 집단으로 뭉쳐졌을 때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 원인을 찾고 이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이런 경영 기법을 팀빌딩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아이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할 수 있는 것 대표적으로 종이탑 쌓기라고 있어요. 모두에게 다 동일한 조건을 주고 또 동일한 재료를 주죠. 여기에 사용되는 건 이제 종이인데요. A4 용지 같은 것이에요. 종이를 예를 들면 10장, 뭐 20장 모두에게 똑같이 주고 팀원을 구성을 합니다. 1조, 2조, 3조, 4조. 그래서 각 조한테 시간을 주죠. 10분도 좋고 15분, 20분도 좋습니다. 동일한 시간을 다 주는데 대신 풀이나 테이프라던가 가위 같은 거 사용할 수 없고 오직 종이를 뭐 접든지 말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위로 높이 쌓는 거죠. 그래서 가장 나중에 높이 쌓은 팀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만약에 무너졌다 그럼 다시 쌓을 수 있는데요. 이게 왜 이제 팀워크 향상에 도움이 되냐면 초반에 이 종이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자, 얼마만큼 한번 쌓아보자 목표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의 목표를 우리가 다 공유했으면 이것을 위해서 팀원들이 똘똘 뭉칠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무너졌다 그런 계획을 수정할 수도 있고 또 만약에 우리 팀이 가장 높이 쌓은 팀이 됐다 그러면 팀워크가 더 단단해질 수도 있겠죠. 이 과정에서 굉장한 정서적 유대가 발생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협력을 할 수 있게 되고 누군가가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다면 굉장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중재하는 연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과제들을 수행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더 무거운 과제들을 수행할 때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이 그림들 이거 출처 모두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팀빌딩 적용한 훈련들이 대인 관계를 향상시켜 줄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있고, 당연히 이런 것들이 팀워크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9주 팀워크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중간고사 이전까지는 대인관계 향상을 위해서 내 개인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대인관계는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잖아요. 그래서 팀으로 있을 때 아니면 뭐 어떨 때 이런 이야기들을 앞으로 이제 해나갈 것이고, 그 첫 번째로 팀워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과제는요, 여러분 각자가 경험한 팀워크 사례가 있을 거예요. 학교에서 혹은 뭐 학원에서, 동아리에서, 혹은 어떤 개인적인 사모임에서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죠. 각각 경험한 팀워크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이걸 발휘해서 뭔가 가시적인, 팀워크는 응집력하고는 다르다고 했잖아요. 어떤 목표가 있었어야 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어야 하죠. 어떤 친구는 이 팀워크를 발휘해서 목표 달성에 성공했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그러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제시하고, 성공했다면 왜 성공했는지, 실패했다면 왜 실패했는지를 적어주세요. 그런데 막 그냥 무작정 적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배운 내용이 있었죠. 능률적인 팀워크는 이러하고 비능률적인 팀워크는 이러하다. 네, 슬라이드 8쪽에 있는 내용은 적극적으로 응용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해서 9주차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